자, 잘 생각해. 우리 프랑스 혁명 전개 과정 다. 자, 생각해보자. 자, 첫 번째, 배경. 프랑스 혁명의 배경. 뭐가 있었지? 거시기, 봉건제 폐지. 봉건제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앙시앙 레짐. 뭡니까? 구체제의 모순. 구체제의 이런 찐득찐득한 모순. 신분에 의해서 차별받고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제대로 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과거 신분제 하지마. 신분제 모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시민계급의 성장. 이 시민계급을 프랑스어로 뭐라 한다 했어? 부르주아지라고 한다 했죠. 마지막 계몽사상의 전파. 그렇게 이러한 요소들이 프랑스라는 곳에 하지 말라 했어. 프랑스라는 곳에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하는 요인이 되었는데요. 자, 결국은 쌓였던 이 불만이 언제 폭발하게 되느냐? 바로 당시 프랑스 왕 루이 몇 세? 2세. 자, 1세부터 16세까지 몇 세? 5세. 16세. 루이 16세. 루이 16세가 삼부회를 소집한 것에서부터 프랑스 혁명이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삼부회의 투표 방식의 불만을 품은 몇 신분? 50신분. 제 똑바로 해요. 제 몇 신분? 제30신분. 제30신분의 국민의회를 결성을 하고 테니스 코트에서 선언을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국민의회가 루이 16세와 1, 2신분으로부터 환영과 이 환대를 받았나요? 탄압을 받게 되고 결국은 이 국민의회가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에 파리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 어디까지가? 바스티유 감옥까지 가게 된다고 했어요. 바스티유 감옥 점령하고 프랑스 혁명의 불길이 파리를 넘어서 전국으로 퍼지게 되고, 자, 혁명이 막 전국으로 퍼지게 되면서 지방의 농민들이 영주들을 습격하고 봉건 문서를 불태우는 등 이제 혁명은 점점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있었어. 자, 그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은 무엇인가? 우리 프랑스 혁명의 스피릿은 무엇인가 하는 중요한 문서 하나가 발표됩니다. 그 문서가 뭡니까? 뭐라고? 인권선언. 다른 말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 자,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고요. 그쵸? 인간에겐 뭐가 있어야 돼? 정치적인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인권선언이 발표되고 의회가 만들어지면서 의회가 새로운 프랑스의 헌법을 만들어요. 그게 1791년에 만들어져서 91년 헌법이라고 그랬죠. 자, 이 91년 헌법 생각해보자. 91년 헌법 내용이 뭐였어요? 그걸 뭐라 그래? 재산에 따른 제한성. 좋아. 자, 다른 하나 뭐예요? 입헌 군주제. 입헌 군주제 왕이 있다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 왕이 있다. 왕이 있지만 헌법에 의해서 통치되는 체제가 입헌 군주제였어. 자, 그렇게 91년 헌법 만들어지지만 프랑스가 어디에 빠져들게 되냐면은 혁명 전쟁에 빠져들게 되죠. 프랑스 혁명을 반갑게 생각하지 않았던 외국 나라들이 프랑스를 위협하자 프랑스가 혁명 전쟁을 선포를 하는데 점점 프랑스의 상황이 안 좋아지고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힘들어지니까 이 혁명이 되면 좋은 세상이 생길 줄 알았던 민중들이, 특별히 돈이 없는 하층민들이 봉기를 합니다. 자, 그 봉기를 일으킨 그 주역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파리 민중들을 바지 이름 따가지고 쌍클로트들이 여기 나와있죠. 쌍클로트들이 반란을 이제 봉기를 일으키고, 자, 이 쌍클로트들의 힘을 입어서 이번 프랑스 혁명의 급진파, 과격파 세력이 힘을 얻게 됩니다. 자, 이 과격파들이 구성한 그 단체가 뭐였죠? 입법의회 뒤를 이어서 뭐라고? 국민공회. 국민공회가 그리고 1793년 93년 헌법을 발표해요. 93년 헌법의 내용 두 가지. 첫 번째 공화정. 두 번째 보통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 국민공회도 결국은 국민공회도 공포정치를 실시했다 그랬잖아. 그래서 공포정치의 대표적인 희생양이 바로 프랑스 왕이었던 누구야? 프랑스 왕이었던 루이
16세, 루이 16세를 처형하는 등 이 공포 정치에 이제 환멸을 느낀 시민들이 다시 한번 이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과격파 세력을 몰아내고 총재 정부를 수립합니다. 총재 정부. 문제는 이 총재 정부가 혼란스럽고 위태롭던 프랑스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총재 정부 하에 프랑스는 매우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었어요. 미안, 나 지금 말 좀 해야 돼서. 자, 이때 이 혼란에 빠진 프랑스를 구원하기 위해서 백마탄 전사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의 영웅 누구? 나폴레옹이 등장을 해요. 나폴레옹. 프랑스 혁명의 영웅 나폴레옹. 이 사람이었어. 야, 어때? 멋있지 않냐? 와 정말 멋있다. 아니 글 좀 보여주세요. 야, 이거 적는 건 나중에 천천히 하고. 자, 이 나폴레옹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코르시카 섬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식민지 출신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식민지 출신의 인물이었는데요. 혼란에 빠진 총재 정부 하에 프랑스에서 영웅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나폴레옹이었어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 나폴레옹은 코르시카 섬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식민지 출신의 군인이었어.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도 식민지 출신이라는 것은 굉장한 마이너스 요소였어요. 성공하기 굉장히 어려운 출신 성분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이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나폴레옹은 전쟁의 신이었어.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면 질 전투도 다 이겨. 특별히 나폴레옹은 포병 장교였는데 이 포병을 이용한 전략 전술에 매우 능한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혁명 전쟁에서 나폴레옹이 군대를 이끌고만 가면은 여기서 다 이기다 보니까 수많은 민중들로부터 지지를 받기 시작하고 결국은 이 나폴레옹과 몇몇 세력들이 주도하여서 총재 정부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쿠데타가 뭔지 아시나요? 네. 군대를 이끌고 한 반란이 쿠데타야. 군인들이 일으킨 반란이 쿠데타인데 결국은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 정부를 세워요. 통령 어서 많이 들어봤지? 뭐야? 대통령 할 때 그 통령. 그런데 이때 당시 통령 정부에서는 3명의 통령이 있었어.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제1통령에 누가 즉위를 해요? 나폴레옹. 자, 제1통령에 즉위한 나폴레옹은 국내 개혁 정책을 펼쳐. 프랑스가 혁명 이후에 계속 정부도 바뀌고 헌법도 바뀌고 체제가 혼란스러웠을 거 아니야. 그 체제를 정비하고 프랑스가 내부적으로 튼튼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첫 번째로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합니다. 뭘 편찬해요? 좋아. 자, 혁명 이전의 법과 혁명 당시 제정한 법률을 집대성한 것으로 자유평등의 이념과 사유재산의 원칙이 반영되죠. 질문! 자유평등, 사유재산 이거 다 어디 정신이야?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있지만 프랑스 혁명 정신이지. 자유평등, 사유재산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 이 나폴레옹 법전의 의미는 뭐냐? 프랑스 혁명의 정신, 혁명 정신이라는 그 추상적인 개념을 법전이라고 불리는 구체적인 조항에 이렇게 적용을 시킴으로써 프랑스 혁명 정신에 입각해서 국가가 통치될 수 있도록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죠. 이 법전이 잘 정비되어 있을수록 국가 통치가 훨씬 쉬워지겠죠. 자, 또 그 외에 국립은행도 설치하고 교육제도도 정비했어요. 이 말이 뭐야? 국가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모로 힘을 썼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러던 중에 자꾸 이제 그런 나폴레옹이 통치를 펼치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민중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가 나폴레옹에게 전해져요. 사람들이 미치는 거야. 나폴레옹 하면은 와, 우리의 구원자. 너무 멋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프랑스가 살았어. 박수를 치니까 나폴레옹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된 김에 내가 통령이 아니라 이게 돼야겠다. 뭐가 되고 싶었을까? 황제. 황제가 뭐야? 모든 왕들 위에 군림하고 모든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는 최고의 존재잖아. 자, 여기서 아이러니가 발생해요. 나폴레옹은 무슨 영웅이라고 그랬지? 전쟁 말고
프랑스 혁명의 영웅이라 그랬잖아. 야, 프랑스 혁명의 영웅이 황제가 된다. 뭐 이상하지 않아? 네. 뭐가 이상해? 정권을 바꾸려 했는데 갑자기 쥐가 막 된다고 하니까. 프랑스 혁명의 정신 뭐야? 자유, 평등, 그치? 근데 황제는 어떤 존재야? 오히려 더 인간을 자유롭지 못하게 하고 또 평등, 불평등의 상징이잖아, 황제야말로.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인 거야. 근데 이러한 아이러니에도 불구하고 나폴레옹은 황제가 됩니다. 근데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것이 재밌는 게 혼자서 스스로 황제가 되고 싶다고 된 게 아니라 국민 투표로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민중의 지지를 받아서 황제로 즉위하게 돼요. 자, 이 황제가 된 나폴레옹에 대해서 나폴레옹에 대해서 다시 말하자면 주변 국가들은 항상 적대심을 갖고 있었어요. 나폴레옹 하에서 프랑스가 자꾸 성장하고 커지면은 주변 국가들도 언젠가는 위협에 빠질지 모른다는 그 위기감이 항상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폴레옹 주변 국가들이 나폴레옹에 대해서 적개심을 품은 국가들이 나폴레옹을 쳐 부수기 위해서 반프랑스 동맹을 결성을 해요. 반프랑스 동맹. 그래서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은 나중에 독일이 됩니다. 영국,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이 뭘 결성한다? 반프랑스 동맹. 그런데 이 반프랑스 동맹과 그래서 주변 국가들의 연합과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붙었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누가 졌을까?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 군대가 이 반프랑스 동맹을 쳐 부숴버려요. 사족을 못 써. 주변 강대국들이 프랑스와 싸워도 이 나폴레옹은 어떤 존재라고 했어? 전쟁의 신이야. 나폴레옹의 이 기상천외한 전략에 의해서 반프랑스 동맹이 힘도 못 쓰고 나폴레옹에게 굴복하게 돼. 봐봐, 여기 봐봐. 그래서 당시 나폴레옹의 영역이 어때요? 봐봐. 이 지도 봐봐. 여기서 붉은색은 프랑스가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곳, 연두색은 연두색은 동맹국 말고 프랑스의 이제 일종의 딱가리라고 보면 돼요. 그냥 프랑스가 하라는 대로 하는 애들. 이 하늘색은 프랑스랑 동등한 위치긴 한데 프랑스 말 잘 듣는 친구들. 그러니까 프랑스의 영향력으로 치면은 어때? 지금 유럽 전역이 프랑스 나폴레옹의 영향력 안에 들어갔어. 근데 그러니까 지금 나폴레옹이 거의 유럽 다 정복한 거나 다름없어. 근데 딱 몇 나라만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고 있어. 어디? 러시아. 하나는 러시아, 다른 하나는 스웨덴도 있고, 스웨덴 말고 영국. 중요한 건 러시아와 영국이야. 포르투갈도 있긴 한데, 자, 나폴레옹의 최종 목표는 영국을 굴복시키는 거였어요. 영국만 굴복시키면은 유럽 정복에 큰 꿈을 이룰 줄 알았는데, 중요한 거는 나폴레옹은 전쟁의 신이긴 했어. 전쟁의 신이었지만 어디까지나 땅 위에서만 국한됐어. 바다 위에선 또 다른 황제가 있었으니 그가 누구냐면은 영국 해군이었지. 영국은 다른 나폴레옹이 다 이겼어. 다 이길 수 있어. 나폴레옹은 최고야. 짱이야. 그런데 바다 위에선 영국이 안 됐어. 그러니까 트라팔가 해전에서 영국 해군에게 나폴레옹의 군대가 박살이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나폴레옹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겠어. 그치? 다 이겼는데 유일하게 영국한테 지니까 속이 막 부글부글 끓어. 그 상황 속에서 나폴레옹이 나에게 이토록 치욕을 준 영국에 대해서 내가 어차피 영국을 힘으로 못 이기면은 이걸로 씨를 말려버리자. 그래서 영국을 봉쇄해버리기 위해서, 영국을 말려 죽이기 위해서 이 정책을 펼쳐요. 바로 대륙 봉쇄령입니다. 대륙 봉쇄령. 중요합니다. 대륙 봉쇄령. 자, 대륙 봉쇄령 내용은 뭐냐면은 유럽 대륙의 어떤 나라도 영국과 교역할 수 없어. 그럼 영국은 어떻게 돼? 자기 물건을 팔 수도 없고 다른 사람 물건을 살 수도 없어. 섬나라 영국은 대륙과 교역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나폴레옹이 대륙 봉쇄령을 내려버리니까 영국이 고립이 되잖아. 근데 문제가 있어. 다른 나라는 다 나폴레옹 말을 지켰는데 단 한 나라만이 나폴레옹 말을 지키지 않았는데 그 나라가 바로 러시아였어요. 러시아는 영국에 곡물을 수출하지 않으면은 경제적으로 힘들어지는 상황이었거든. 그래서
러시아가 뭘 하느냐? 아니. 나폴레옹이 뭘 하느냐? 본때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에 러시아 원정에 나섭니다. 러시아 원정에 나서요. 자, 그래서 러시아 원정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대륙 봉쇄령을 위반한 것에 대한 보복적 차원이 있다는 거야. 자, 나폴레옹이 당시 러시아에 이끌고 갔던 군대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 당시 나폴레옹이 러시아에 끌고 갔던 군대의 수가 61만 명이었어. 근데 61만이면 엄청난 숫자인 게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군대를 다 합쳐도 60만이 안 돼요. 그러니까 61만 대군을 러시아로 이끌고 갔는데, 아니, 그거 읽어주지 마. 나중에 쓸 시간 줄게. 자, 문제는 이 61만 명의 대군이 모스크바까지 진격을 해. 모스크바가 어디야? 러시아의 굉장히 중요한 도시야. 수도까지는 아니고 이때 당시에는 수도가 다른 데였는데, 자, 모스크바까지 가는데 이 당시 러시아의 짜르, 러시아 황제였던 알렉산드르 1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모스크바에서 끝까지 싸우지 말자. 도망치는 작전을 펼쳐요. 근데 도망치는데 도망칠 때 어떻게 도망치냐면은 모스크바 전역을 다 불태우고 도망쳐. 그러니까 이건 자폭이야. 근데 왜 전역을 불태웠을까? 자, 나폴레옹 60만 대군이 모스크바에 도착했을 때 모스크바가 완전 황량한 황무지가 되었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 60만 대군의 식량 보급이 문제가 생겨. 먹을 게 없어. 거기다가 이때쯤이면은 러시아에 뭐가 오기 시작하느냐? 러시아 최고의 무기. 그 누구도 이겨내지 못한 러시아 최고의 무기. 러시아의 겨울이 다가오지. 러시아 겨울은 엄청나. 어마어마한 추위야. 그러니까 따뜻한 곳에 살던 프랑스 군대가 이 러시아의 겨울을 맞이하니까 어떻게 했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거나 추워서 얼어 죽거나. 자, 사실상 전투에서 죽은 인원은 거의 없어.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그래서 나폴레옹이 결국은 무슨 선택을 하느냐? 후퇴합니다. 나폴레옹이 후퇴했을 당시에 60만 대군을 이끌고 왔다 그랬잖아. 후퇴했을 당시엔 몇 명이 남았는지 알아? 10만 명 남짓했다고요. 남은 군대. 10만 명의 군대가 복귀를 하는데, 자, 나폴레옹은 즉 정예 군사 50만을 잃게 된 거야. 그리고 결국 이때 이후로 다시 한번 반프랑스 동맹이 나폴레옹을 공격을 하게 돼요. 나폴레옹 공격하게 되고 라이프치히 전투와 워털루 전투에서 결국은 나폴레옹은 패배하여서 몰락하게 됩니다. 워털루 전투 패배 이후에 저기 아프리카 저쪽 먼 곳으로 세인트 헬레나 섬이란 곳까지 유배를 당해서 죽게 돼요. 자, 여기 보자. 나폴레옹은 결국 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프랑스 혁명 정신이 유럽에 널리 전파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 군대가 유럽 전역을 정복하고 그 유럽 전역에 프랑스 혁명 정신을 전파시킨 거야. 그리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유주의, 민족주의 확산되고 아직 잠깐만, 아직 안 끝났어.